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지난번 12화에서 제 억양을 완전히 바꿔주셨던 멘토 아나운서 선생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로 옮겨와서 멘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네이버에다가 유튜브 학원이라고 검색어를 쳤어요. 거기 상위 링크에 나오는 무슨 아카데미 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작년 11월부터 3월 초까지 프리미어 프로 편집을 배웠어요.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들 중 한 분이 수업 시간에 빔의 하얀 백지 위에 검은 글씨로 딱 한 문장을 띄워놓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나?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정할 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래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나? 이 문장을 자꾸 만나다 보니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걸 도와주셨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선생님 유튜브는요. 버뮤다 픽처스라는 채널인데요. 외국에서 들어온 튜토리얼을 소개하고 강의하는 콘텐츠입니다. 선생님, 제가 채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렌토가 들고 온 책은요. 이기주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말글터입니다. 이 책은 소소한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어요. 또 재미가 느껴지고요.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날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을 아껴 글을 쓴다. 쓸모를 다해 버려졌거나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쓴다.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화장대에 담담히 꽃을 올려놓곤 한다. 지은 책으로는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글의 품격, 한때 소중했던 것들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8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를 골라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함께 하도록 할게요.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섬세한 것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우리말이 대표적입니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 하려다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 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글쎄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글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책에 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장과 문장에 호흡을 불어넣으며 적당히 뜨거운 음식을 먹듯 천천히 곱씹어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각자의 언어 온도를 스스로 되짚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봄비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기주. 첫 번째 에피소드로 가볼게요. 더 아픈 사람.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길을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대화가 귀 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기양하는 어부처럼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꿈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다음번 에피소드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좌우봉원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덕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무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 넣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다음 에피소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는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었다는 인사말로 전화 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하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잠옷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러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싹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라는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는 날이었다. 6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직업으로 삼은 녀석.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디론가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 유전자 안에 각인돼 있으며 인류 문명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박한 현실 탓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갈 뿐.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여행지는 낯선 길에서 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풍경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 백미러를 통해 지나온 길을 살피듯 삶의 궤적을 슬며시 되짚어 볼 수도 있다. 후지와라 사냐라는 일본 작가는 여행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여행지에서 날것의 풍경을 건져 올려서 기록하는 작가로 유명한 그는 아무런 정보 없이 훌쩍 길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또한 눈으로 얻은 정보를 경계하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인도 여행을 할 때 겐지스 강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백지 상태에서 아기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본질이 보입니다. 돌연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대학 4학년 때다. 동아리방에 모인 졸업반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 업으로 삼고 싶은 직업을 늘어놓았다. 종종 언론에서 발표하는 대학생 취업 선호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녀석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다 난 여행을 직업으로 할 거야 라며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내놓았다. 우린 녀석의 계획을 듣고는 하하 그래 내 맘대로 해 대신 여행지에서 엽서나 보내 하고 껄껄대며 웃었다. 그때 친구들이 터뜨린 폭소는 녀석의 계획을 깎아내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격려의 한우승이었던 것 같아. 우린 친구의 성이 정씨라는 점에 착안해 인디아나 정스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다. 몇 년 뒤 친구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 돈이 모이면 휙 하고 파리로 프라하로 떠난다고 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고 했다. 녀석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들 꿈을 잃어버렸다고 자조하기 분주한 세상이지만 그 친구만큼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녀석은 말했다. 기주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꼽히는 안톤 체호프가 쓴 희곡 중에 벚꽃 동산이란 작품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봉건 귀족 사회가 붕괴하고 신흥 부르주아가 부성하는 가정을 날카롭고 처연하게 그린 작품이다. 몰락한 지주 라네프스카야는 호화로운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남은 거라곤 곧 경매에 붙여질 벚꽃 동산뿐이다. 하필 왜 벚꽃 동산일까? 안톤 체호프는 어떤 이유에서 벚꽃 동산을 희곡의 무대로 삼은 것일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한껏 흐드러지게 피다가 일순간 꽃비를 흩날리며 사라지는 벚꽃이 짧디 짧은 우리네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 아닐런지.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친척들이 라네프스카야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서 이야기의 갈등이 고조되고 극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그녀의 친척과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어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라네프스카야의 귀에 이런 조언이 들릴 리 없다. 결국 그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지를 떠나게 된다. 벚꽃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연극을 본 뒤 감정이입을 해봤다. 내가 그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의 터전인 동산을 갈아엎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놀이동산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들어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뱅뱅 사거리나 세종로 사거리와 달리 인생의 사거리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이정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내판이 없다는 건 그릇된 길로 들어서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애초에 길이 없으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에 가까울 것이다. 정해진 길이 없는 곳을 걸을 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 아닐까 싶다. 눈치와 코치에만 연연하다 재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삶을 그르치는 이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가끔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욕망과 상처를 끄집어내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관찰해 봄직하다. 솔직히 말해 솔직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남을 속이면 기껏해야 벌을 받지만 나를 속이면 더 어둡고 무거운 형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형벌을. 당신의 추억을 찾아드린 날. 전에 손수건 놓고 가셨죠? 챙겨놨어요. 언젠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손수건을 미용실에서 우연히 되찾았다. 추억이 깃든 손수건을 건네받으면서 나는 오랜만에 꺼낸 코트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피식 웃으며 미용실을 나섰다. 살다 보면 어떤 기억이나 물건을 다시 움켜쥐는 순간 가슴 한쪽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희열이 새로운 것을 손에 넣을 때 느끼는 성취감보다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그런 감정은 허전함이라는 묘한 상흔에 연고를 바른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뒤 생긴 상처에 세사를 돋게 하는 치유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 오래전 기억 한 토막이 스쳐 지나간다. 어머니는 가슴 한 구석에 단짝 친구 한 명을 안고 살았다. 종종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으며 더 늙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구나 하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친구분을 찾는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다. 회사에 월차를 내기 위해 어머니 중학교 동창을 찾아드릴 건데요. 말하자 상사는 어디 아파요? 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날 난 정말이지 얼굴에 작은 구멍이라도 나는 줄 알았다. 겨우 월차를 내고 일산에서 대전으로 향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 친구분의 주소를 문의했더니 제3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그랬던 것 같아. 결국 이전 주소와 출신 학교에 의지해 아파트 갈실을 전전했다. 허탕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섰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꼬박 7시간의 사투 끝에 최종 주소를 손에 넣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설레세요? 친구분 만나면 이름 부르실 거죠? 어머니는 구차한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살포시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 밖으로 봄날의 햇살을 가득 머금은 풍경이 펼쳐졌다. 도로변에 이름 모를 꽃이 만발해 있었다. 어머니가 스위치를 눌러 자동차 창문을 내리자 봄바람이 차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석양빛에 어머니 눈동자가 반짝였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심스레 흩날렸다. 어머니의 가슴에도 환하게 꽃이 피어난 듯 했다. 잠시 뒤 충남 예산에 있는 허름한 다방에 도착했다. 채백호의 노래에 나오는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이었다. 주차를 하려는 찰나 찻집 입구에 중년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깔끔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도트 무늬 리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살랑대는 봄바람에 약간 큰 스카프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자동차 시동을 끄기도 전에 어머니가 느닷없이 외쳤다. 영희야! 친구의 이름 첫 소지를 발음하기 위해 입을 여는 어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두 여인은 흙먼지가 날리도록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자리를 옮겨 식사하는 동안에는 기억 저편에 있던 옛 시절이 떠올랐는지 어머니와 친구분은 내내 눈물을 훔쳤다. 2시간 넘게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 보이며 지난 세월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고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읽으며 그간 겪었을 희노애락을 헤아리는 듯했다. 옆집 살던 그의 이름이 뭐더라? 양조장집 아들. 걔가 너랑 나를 번갈아 따라다녔잖니. 우린 새로운 걸 손에 넣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간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작정 부여잡기 위해 애쓸 때보다 한때 곁에 머문 것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것을 되찾을 때 우린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풍요를 만끽한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한다. 며칠 뒤 그날의 기억을 불러내 내가 목격한 장면 하나하나를 찬찬히 음미해 보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난 50대 중년 여성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 수줍어하는 10대 소녀 2명을 보았던 것 같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사내는 늘 분주했다. 책을 쓰고 글을 읽으라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 사내의 일에 방해가 될까봐 아내는 아이를 업고 엄동설안에 골목을 서성였다. 사내는 명성을 얻은 후에도 항상 글을 썼고 책만 읽었다. 동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에게 고언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족이 겪어야 했을 고통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이야기다. 이 교수는 한때 일에만 정신이 팔린 아버지였다고 고백한다.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 때 그 흔한 굿나잇 키스조차 건네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이 흘렀다.
암에 걸린 딸은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등지게 된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지난 날을 자책하고 눈물을 참아가며 딸에게 우편번호 없는 편지를 보낸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통해서. 서점을 배회하던 어느 날 이 책을 집어들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나는 아래 구절에서 시선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다.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에피소드를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느낄 때. 몇 해 전 꽃 축제에 다녀왔다. 표를 예매하면서 기대했다. 듣도 보도 못한 꽃을 구경할 수 있겠지? 화려한 꽃과 그 빛깔에서 눈을 뗄 수 없을 테지?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실제 가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절로 떠올랐다. 동네 꽃집이나 식물원에서 익히 봐왔던 꽃이 가득했다.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내 감각의 촉수가 태어난 건가 싶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꽃 좋아하는 사람이 이리 많았나 싶을 정도로 꽃보다 사람 머릿수가 더 많았다. 꽃을 음미하며 미소를 짓기는커녕 미간만 찌푸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 뒤 출근길이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노란 점 하나가 보였다. 정체가 궁금했다. 자세히 보니 이름 모를 들꽃이 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이리저리 나부끼고 있었다. 난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꽃과 눈을 맞추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았다. 정면에서 볼 때는 분명 둥근 점 같았는데 다른 각도로 관찰하니 샛노란 꽃잎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한복을 입은 예닐곱의 무희들이 부채를 흔들며 원 모양의 대열을 이룬 채 자태를 뽐내는 것처럼 보였다. 조금 과장하면 꽃 한 송이가 내 가슴에 들어와 정중동의 요소가 잘 어우러진 한편의 춤사위를 펼친 셈이다. 묘한 뿌듯함이 찾아들었다. 그렇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기려는데 한편으론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석연치 않은 정체는 뭐지? 문득 꽃축제를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났다. 그때는 왜 눈에 띄게 예쁜 꽃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 곰곰 따져봤다. 아차, 꽃축제에 아름다운 꽃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 꽃을 알아채고 음미하려는 내 여유와 의지가 없었던 건지 모른다. 아뿔싸, 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느낄 여유가 없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다는 말인가. 공연히 축제의 수준 탓만 했다는 생각에 돌연 얼굴이 달아올랐다. 체온이 0.5도 정도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연신 부채질을 하며 발길을 돌렸다. 불현듯 전에 영화를 보다가 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책 귀퉁이에 적어놓았던 대사 한 줄이 떠올랐다. 순간 그 짧은 문장이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졌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입을 열어 또박또박 발음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린 행복하다.
지금까지 이기주 지음 출판사 말글터 언어의 온도 함께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온도로 말씀을 주로 하시는지요? 렌토는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는 언어로 말하고 싶네요. 당신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렌토입니다.